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 있죠. 오늘도 첫 번째 코너는 마켓 나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 중에서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체크해 보면서 전망해 보는 시간이죠. 뉴스핌 황숙혜 부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네, 이슈가 있었고 네, 실업률은 참 높았는데 그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참 많이 증가해서 이걸 네,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예, 있는데 네,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잖아요. 그렇죠. 일단 엔비디아 네, 이번 주부터 이제 10분의 1 액면분할이요. 가격으로 주식 분할된 가격 거래가 시작이 예, 되는데 아니 지금 보면은 $1,200란 말이죠. 네,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네. 하반기 장을 생각하면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가 계속 오를까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분의 1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럼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1,200 좀 넘사벽이다 네. 그랬는데 10분의 1이면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120. 그렇죠. 예, 예. 부담이 좀 아무래도 낮아지니까 지금 사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하게 같아요. 되죠. 예, 시가총액이 지금 3조 달러 찍었다가 살짝 후퇴한 상태죠. 그 음, 애플하고 좀 엎치락뒤치락하죠. 예, 예. 맞아요. 작년 초에 주가가 $150가 안 됐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2, 3월에 한 $200, $300 됐을 때만 해도 예, 그 이전에 주가 보신 분들은 비싸다고 부담스럽다 했어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근데 $1,200 넘을 거라고는 뭐 그러니까요. 진짜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네. 이게 한 작년 초 이후로 8배 정도 뛴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일단 젠슨 황이라는 이 검은 가죽 자켓 네. 이분이 굉장히 해안이 있다 이런 어, 평가를 받아요. 네. 예전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비교할 정도로 잡스가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태블릿도 만들어냈고 없던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매출을 늘리고 회사를 그렇죠. 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젠슨 황 대표도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CPU에 사활을 걸고 있을 음, 때 그때 이제 앞으로 대세는 GPU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게 실제로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말하자면 적중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붐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은 건데 해안이 있다. 음, 일단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주소를 보면은 AI 칩 시장에서만 뭐 평가 기관이나 잣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엔비디아가 한 70에서 95%까지 점유율이 나와요. 집계가 돼요. 네네네. 거의 뭐 절대적인 수준이죠. 최근에 젠슨 황 대표 어, 우리 이 정도가 아니다. 앞으로 음, 100조 달러 시장 바라보고 한다.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네. 근데 그 GPU라는 게 결국은 이 성능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대규모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그 수요자의 그 니즈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서 그렇죠. 원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내냐, 그리고 그 복잡한 연산을 얼마나 잘 처리하냐, 네. 그리고 비용 절감은 얼마나 해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이게 음, 전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잣대들을 가지고 그 성능을 평가를 하는데 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최근 8년 동안 엔비디아 GPU의 성능이 한 1000배 음, 향상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아마 H100, H200 이런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GPU 칩 이름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를 포괄하는 그 플랫폼이 호퍼라고 하잖아요. 지금 음, 기존의 플랫폼은 호퍼고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블랙웰 얼마 전에 음, 발표됐었죠. 블랙웰에 이어서 블랙웰 울트라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음, 2026년에는 루빈이 네. 본격화되는데 이게 한 단계 건너갈수록 이런 그 평가 잣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능이 한 단계씩 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루비는 특히 메모리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팅이 가능하고 아, GPU뿐만 아니라 CPU 네트워킹까지 통합해서 완전한 플랫폼을 이룬다 이런 어, 평가가 나와요.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그 실적 발표했을 때 한번 이렇게 강세론이 쏟아졌고 그리고 최근에 대만에서 컴퓨텍스 네. 거기서 이제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면서 다시 한번 강세론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제일 그 시선을 끄는 게 아이오 펀드라는 데서 베스 킨디그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네. 2030년에 회사 엔비디아의 시총이 10조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지금 와. 3조 달러인데 3배 이상 커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근거가 뭐냐 네. 했더니 제품 사이클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호퍼에서 블랙웰 울트라, 루빈 네. 이렇게 거의 매년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이 사이클이 2년, 3년 주기가 아니라 매년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된다. 혁신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지금 전망하기로는 호퍼 플랫폼 가지고 데이터 센터 매출액을 연간 1,000억 달러 달성하고 블랙웰을 그 본격 출시하면은 2026년에 2,000억 달러. 그리고 2030년 가서는 데이터 센터 시장만 이제 1조 달러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외에 자동화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 이런 시장인데 짧게는 2년, 길게 봐도 한 5년 이내에 한 3천억 달러 시장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오 펀드 이외에도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을 고집하는 IB들 전망을 그 종합을 해보면 한 4-5가지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게 수요예요. 네네. 엔비디아 칩을 없어서 못 산다는 거죠. 하나에 뭐 몇천만 원 하는 건데. 그래서 제조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찍어내기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아직은 지배적이에요. 뭐 경쟁사들이 달려들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은 GPU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칩이고 하드웨어잖아요. 네네.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그 CUDA라는 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엔비디아가 2006년에 공개를 하고 무료로 풀어놨어요. 개발자들한테 아무나 들어와서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원하는 대로 칩 설계해봐 이렇게 한 거죠. 오픈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엔비디아에 굉장히 거대한 경제적 혜자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을 그 묶어두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가져온 거죠. 딴 데 가면은 뭐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더 걸리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이 플랫폼 약간이라도 유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렇게 할까요? 어쨌거나 그 GPU 시장에서 지금의 절대적인 그 점유율이 가능했던 게 GPU 자체 기술력도 있지만 네. 그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든든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지속적인 혁신 그 속도가 빨라지는 사이클 이것도 한몫하고 있고 그리고 AI 시장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그렇죠. 거.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인데 여기서 1등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해서 수익성이나 뭐 주가가 더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 네. 부분인데 그 컴퓨텍스에서 젠슨황 대표가 로봇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네. 로봇이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봇 지네끼리 소통을 하고 그리고 로봇이 다른 로봇을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무서웠는데 이거 엔비디아를 좋게 보고 싶은 분석가들은 역시 젠슨황의 그 그렇죠.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주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예요. 근데 10분의 1로 이제 쪼개진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좋은 쪽만 보고 베팅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없지가 않은 게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엔비디아 분기 매출액 추이거든요. 이게 분기별로 고만고만 하다가 작년 7월 분기부터 가파르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분기 다음 실적 발표 때부터는 높은 수준, 그러니까 비교 시점에
매출액이 크게 뛴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 매출액 성장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그러니까 월가 성장 자체가 좀 둔화될 예, 수도 그러니까 있다. 기저효과 자체가 없어지니까 예, 예. 월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030년 10조 달러 시총이 가능하려면 25년부터 27년 사이에 매출액이 한 연간 50%씩 늘어나야 되고 연간. 예, 그리고 28년부터 이후로도 한 35%는 와. 증가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기저효과가 없어지는 그래프를 보면은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켓워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기업이든 평균치, 과거의 장기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뛰어넘는 매출액이 길어봐야 2년 정도밖에 지속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도 곧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켓워치는. 그리고 경쟁사들, AMD의 라이젠, 인텔의 가우디 이런 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 쪽도 문제긴 한데 TSMC가 만약에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아무리 엔비디아가 엄청 뛰어난 칩을 설계를 해도 우리 못 만들어내, 그만큼 못 만들어내 이러면은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매출이 그 원하는 만큼 늘어나기가 네네. 힘들잖아요. 이런 쪽의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게 좀 관심을 끌었는데 AI 혁명이 벌써 시들해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제 시작 아니에요? 네,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왜 그러냐 이렇게 음. 봤더니 칩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예. 엔비디아도 찍어내고 경쟁사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많이 팔리려면 칩을 사간 업체들이 이걸 이용해서 생산성도 올리고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효과,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성형 AI의 자체적인 기능 향상도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논평을 해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논란들도 있다는 거를 그 액면 분할 이후에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엔비디아 주식 자체만 보면 로이터에서 집계를 한 건데 그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숏 네. 포지션이 최근 데이터인데 344억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애플의 2배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너무 올라가지고 그 하락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세력도 많다는 거죠. 그 드러켄 밀러가 1분기에 이미 팔았잖아요. 보유물량의 70%를 물론 뭐 이분의 판단이 다 맞다고는 보기 힘들고, 그리고 2분기 들어서 또 뭐 샀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긴 하지만 어쨌거나 1분기에는 큰 손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 밸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걸 좀 뒷받침하는 게 CNBC에서 주말에 나온 보도인데 그 뉴욕 증시의 과매수 종목들 이렇게 서열을 매겨봤더니 엔비디아가 9위로 나왔어요. 1위 아니야 이랬는데 네. 의외로 1위가 코스트코. 1위가 코스트코요? 네, 좀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9위인데 어쨌거나 9위도 많이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애플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애플은 좀 처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선행 PER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주가 수익률이 46배란 말이에요. 시장의 2배니까 이게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젠슨 황이 뭐 그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 내년 3월까지 60만 주 매도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최근에 또 반독점 조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게 그 법무부랑 FTC 연방거래위원회인데 두 기관이 같이 조사를 한다는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주춤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긴 했어요. 밸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작은 악재만 나와도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엔비디아가 뭐 이걸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뭐 부당한 거래를 했다거나 뭐 거래처를 압박하거나 뭐 위협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좀 만약에 정말 길게 봐도 좋다고 본다면 지금 꼭 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좀 저렴하게 살 기회가 생기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엔비디아가 올라서 뉴욕 증시가 오르기도 했지만 네. 대만 증시가 최근에 보면 뜨겁게 맞아요. 올랐어요. 예. 코스피도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많이 날아가면서 또 그쵸. 수익률이 괜찮았잖아요. 대만 가권 지수가 오늘 지금 보니까 약보합이던데 네네. 그 22,000 가까이 가면서 사상 최고치거든요. 이게 엔비디아 효과도 있고 젠슨왕이 지금 대만 가서 그러네요. 그 후광이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이랑 뭔가 할 것 같은 네. 그런 목소리를 냈잖아요. 뭐 대만 AI 공장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월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이 AI의 스윗 스팟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야구할 때 홈런 치기 딱 좋은 그 지점이 스윗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AI 시장에서 대만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가치 사슬이 이번 뭐 컴퓨텍스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뷰도 있지만 예. 약간 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긴 하네요, 지금. 있긴 한데 그 아주 큰 악재, 정말 네. 주가를 정말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없으면은 가지 않을까 이런 그러게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연준이 또 9월에 피벗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호재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예.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대만 증시도 또 따라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와요. 엔비디아 고점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게요. 뭐 함부로 하락 베팅을 하거나 이랬다가는 좀 데미지가 클 수가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지금 보면 이제 미국 대선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미 뭐 인도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지금 대선 결과가 나온 셈이고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랑 GDP의 4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대만 얘기했지만 대만도 맞아요. 연초에 총통 새로 네. 뽑았잖아요. 라이칭더 총통이 뭐 친미 성향이다 이러면서 중국이랑 긴장감도 살짝 높아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뭐 최근에는 AI가 다 덮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5월 달에만 그 외국인이 대만 증시에서 27억 달러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아시아 쪽에서 최대거든요. 네네. 대만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매매하나가 이게 중요한 게 해외 그 펀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놓고 이렇게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에 그쪽에서 많이 산 게 한국에서 로테이션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했을 그랬을 확률이 수도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그 정치권하고 관련해서 그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인도랑 멕시코죠. 네네. 두 개 국가가 공통적인 게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인도, 멕시코 둘 다. 근데 그 인도부터 보면 모디 총리가 일단 3연임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인도 국민당 BJP라고 하는 당에서 그 의석 543개 중에 240개를 차지했는데 과반 의석이 안 됐어요. 단독 과반을 원했었는데 네네. 일단 여기서 실패했고 BJP가 주도하는 국민민주연합이라고 있는데 NDA라고 하는데 여기도 294석을 얻는데 그쳤어요. 모디 총리가 400석에 자신 있다 이랬는데 크게 못 미친 거죠. 그래서 결과 발표가 난 다음에 니프티 50이랑 센섹스가 6% 가까이 둘 다 떨어지고 시총이 3,700억 달러 이상 증발했는데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냐 보면은 그 리쇼링 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얘기가 나오면서 인도가 좀 각광을 받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중국을 좀 대체할 만한 시장으로 부양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엔비디아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애플이나 뭐 폭스콘 뭐 스타벅스 같은 회사까지도 인도에 가서 제조 설비도 세우고 뭐 거기서 물건도 팔고 그래서
거점으로서나 아니면 시장으로서나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긴 해요. 그리고 그 모디 총리가 처음 총리가 된 게 2014년이잖아요. 네네.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어요. 그 구자라트 주지사 때부터 많은 신망을 얻었었고, 그때부터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을 폈었고, 내부적으로는 복지도 과감하게 했었고, 해외 기업을 그래서 많이 유치도 했고, 그래서 인도가 5위 경제국으로 부상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세제 개편, 특히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세제 개편으로 재정 적자도 좀 많이 줄이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 유치나 뭐 달 착륙 성공이나 이런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인도의 위상을 많이 높여놓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주가가 뭐 3배 뛰었었고, 근데 이런 성장을 계속 해나가려면은 뭐 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그 제조 쪽에 성장을 하려면은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물류도 갖춰야 그렇죠. 되고, 뭐 운송 쪽 마찬가지고, 통신이나 IT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인프라를 갖추려면은 농지법 개혁이 필수라고 해요. 농지에 민간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개방을 해가지고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 의석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될까? 이런 부분이 있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인도 경제가 8.2% 성장을 했는데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예요? 5월 기준으로 8%예요. 높네요. 네, 그리고 인도 인구가 14억인데 이 중에 30살 이하가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일본, 중국이 고령화잖아요. 그래서 인구만 봐도 젊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20살에서 24살 이 청년들 실업률이 42%가 넘어요. 네, 그리고 여성 인력도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여성 인구가 4억 6천만 정도 되는데, 네네. 세계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서 절반만 일을 해도 인도 GDP가 9%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게 뭐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 그 육아라든지 뭐 이런 부분, 여성이 취업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 이런 것들이, 그 여성 아니어도 그 남성 청년들도 취업했다가 도시에서 못 버티고 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고, 이런 거를 이제 정비를 하려면은 법적인 제도적인 뭐 이런 많은 손질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긴 했는데 불만들이 많아요. 중국보다 인도 진출하는 게 더 힘들다, 까다롭다 뭔가가.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는 거나 감원하는 거나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해외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려면은 뭐 관세이나 수입 관세 특히 인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10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긴 했는데 네네.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총선 결과를 보면은 좀 의심스럽다. 이게 제대로 속도를 내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 2년 동안 그 그래프 보시면 인도에 유입되는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었어요. 이 그래프는 전 세계 FDI 중에서 인도 비중인데, 네. 2017년 이후로 2020년까지 가파르게 뛰었다가 지금은 뚝 떨어진 거 그러네요. 보이시죠? 네. 네, 지금 2019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해봤더니 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지금 총선 결과도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근데 주가는 보면은 날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프 보시면 2014년 모디 총리가 첫 임기 시작한 이후의 그래프인데, 맨 위에 흰색 그래프가 인도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라색이 전 세계 지수, 네. 그리고 파란색이 아시아 쪽인데 인도가 멀뚱하게 많이 뛰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지금 겹쳐서 단기적으로는 총선 좀 파장이 있을 거다. 모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는데 주식시장에 이게 좀 꺼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당장 인프라나 자본재, 산업재, 부동산 이런 섹터에 좀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뭐 길게 보면은 그래도 모디 총리가 3년 임을 했고 계속 뭐 친기업적인 그리고 성장 주도의 정책을 펴나갈 거다. 그러면은
개혁이 지연되는 것 뿐이지 뭐 좌절되는 건 아니니까 하락이 나올 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간의 문제일 뿐 개혁은 진행될 네. 수 있다. 이런 네. 시각에서는 좀 조정 보일 때 매수하는 것도 매력적일 수 있다. 네. 멕시코 지금 처음 여성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예. 예, 그렇죠.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분이 음. 당선이 됐는데 그 인도보다 주식시장의 반응은 더 싸늘했어요. 페소 가치도 엄청 예, 떨어지고요. 페소가 그러니까 6월 2일에 결과 발표가 됐는데 페소가 3일에 4% 떨어지고 3일에 그 ETF 중에 멕시코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상품이 있어요. iShares 네네. MSCI 멕시코 ETF인데 이게 10% 음. 폭락을 했어요. 그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년 동안 그 멕시코 증시의 일간 등락이에요. 네네. 근데 제일 오른쪽에 이번에 이렇게 쭉 떨어진 게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떨어진 거고 이만큼 떨어진 게 과거에 있었나 보니까 2020년에 네. 팬데믹 때 이만큼 떨어지고 그 이전에 미국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위기 때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대선 결과를 보고 네. 이게 왜 그랬냐 보니까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감이 되게 높아요. 사실상 그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집권 2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재정이 더 타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 제일 큰 문제는 헌법 개정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네. 개정이 되면은 뭐 중앙은행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에 훼손이 생길 수가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거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 쪽에 그 정부 개입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리쇼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가지고 미국이랑 가까운 멕시코 쪽에 이제 네네. 제조 설비를 세우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멕시코 금융권에서는 해외 자본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계속 나와요. 특히 9월을 주시하는 게 네.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9월 말까지고 네네. 그 쉐인바움 당선인의 임기가 10월부터 본격 이제 시작이 되는데 멕시코 국회 회기가 8월 말에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동안 남는 건데 그 사이에 시장이 좀 싫어할 만한 주가를 좀 떨어뜨릴 만한 그런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또 이어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래도 반등 기대감이 있는데 멕시코는 예, 좀 부정적인 게 11월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2016년에 그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투자자들이 그렇죠. 좀 예. 떠올리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빅 위크인데 예. 보니까 이제 FOMC 네. 그 점도표 나오게 되고 예. 또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잖아요. 네, 미국, 예. 중국 CPI가 나오고요. 네. 그 미국은 코어가 연율 기준으로 3.6에서 3.5%로 살짝 떨어질 것 같은데 목표치보다는 여전히 많이 높죠. 예. 지금 지표가 하나 나올 때마다 피벗 기대가 살아났다가 꺼졌다가 막 계속 이러는데 같은 날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이번 FOMC는 금리는 동결이 되겠지만 점도표에서 어떤 변화가 그러게요. 있을지 그리고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인플레나 뭐 성장률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나올지 그리고 14일에는 또 BOJ 네. 회의가 있잖아요. 네. 금리는 동결이 될 것 같은데 인상 힌트가 또 있을 건지 그리고 QE가 감축이 될까 이런 네. 부분들이 쟁점입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